네, 안녕하십니까. 제가 오늘 와보고 저희 두 발표자가 바로 지난 2월에 동시에 퇴직한 이런 우연이 있다니 놀랍습니다. 이제 아마 3일 PwC가 굉장히 나이 든 분을 모시는 존경하는 좋은 조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너무 감사하고요. 저도 은퇴해서 학교 측 배려로 현재는 산하협력과정의 운영 교수를 맡고 있습니다. 네. 오늘 주제는 기업의 이사의 문제점이고요.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개선할 수 있는가를 제가 의뢰받고 그동안 제 경험을 기초로 해서 자료를 좀 만들어 봤습니다. 어, 제가 오늘 관통하는 하나의 주제는 사회이사가 원래 기업의 경영진을 감시하도록 물론 당연히 이제 경영 의사 전략에도 참여를 하지만 감시를 해야 되는 그런 역할을 하도록 소위 성과 의무가 있는데 그럼 그 사회이사는 누가 감시하나 하는 고전적 문제입니다. 소위 이제 미시경제학에서 대리인 문제에서 경영자라는 대리인을 사회이사가 주주의 명을 봐서 하는데 그 사회이사도 또 알고 봤더니 대리인이고 그 대리인이 방금 말씀하신 대로 전문성과 독립성이 없을 경우에는 그러한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없다는 것이 문제고 그것을 모니터는 누가 모니터하나 이 문제를 우리가 정말 해결하기 힘들다. 정말 어려운 문제다. 그럼 사회이사를 감시하는 누군가를 또 임명하면 그 감시자는 또 누가 감사하죠 하는 무한 반복의 문제가 딜레마가 이제 발생합니다. 그렇지 않아도 이제 최근 들어서 여러 언론에서 우리나라 사회이사 제도, 이사회 제도의 이제 핵심으로서 사회이사 제도를 비판하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죠. 여기 중앙일보의 최근 기사에서도 보면 많은 뭐 죄송합니다만 관료 또는 교수 이런 분들이 사회이사 한번 하겠다고 여러 경로를 통해서 청탁을 한다 하는 그런 얘기가 이제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럼 또 회사 입장에서는 적당한 간판에 까다롭지 않은 사람을 고르게 되고 특히 이제 바람막이나 대외 로비용으로 사용할 수 있다면 더욱 좋고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냐 우리나라 주요한 기업의 사회이사의 한 80%는 관료 출신, 국세청 같은 그런 출신 그리고 교수들이 이제 대부분 차지하고 있고 그에 따라서 이제 항상 나온 얘기가 그러면 이제 이러한 이사회 제도의 모범국인 미국 같은 경우는 어떠냐? 거기는 경영을 해본 사람들이 80%더라. 그런 점에서 아주 중대한 차이겠다. 바로 이제 전문성의 이슈가 이제 여기서 나오게 되는 것이죠. 어, 이러한 사회시사 제도의 배경은 잠깐만 뭐 다 설명드리면 기본적으로 아시아경제위기가 바로 이 사회시사 제도를 도입했죠. 한 가지 중요하게 고민하시고 저도 또 나중에 강조하겠지만 98년 전까지는 우리나라에 사회이사가 없었어도 우리나라가 최고의 경제 성장을 했고 우리의 기업들이 최고로 성과를 낸 시절도 있었습니다. 거버넌스라는 것을 어떻게 봐야 될까의 중요한 이슈는 굉장히 현대적인 특히 이제 미국식 자본주의가 연구 결과로서 초점을 맞춘 게 주로 전문 경영자를 감시하는 사회이사의 역할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데 사실은 지배주주의 역할을 그리고 지배주주가 하는 그 거버넌스 역할에 대해서는 많은 연구들이 이제 없죠. 오히려 그런 점에서는 조금 우리가 이해하는 부분이 다른데 거버넌스라는 것은 기업을 잘 만드는 것, 기업의 성과를 높이는 것이고 단순하게 그것을 경영자를 감시하는 그러한 체제로만 이해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발상이다라는 것을 먼저 모두에 말씀드립니다. 어쨌거나 안타깝게도 우리 경제 위기의 한 원인이 굉장히 방만한 경영, 특히 이제 능력이 없거나 또는 도덕적 여러 가지 회사의 자산을 갖고 사익을 추구하는 문제 등등 특히 이제 부실 계열사들을 오너 일가가 많이 갖고 있었는데 거기에 끝없이 돈이 들어간 거 이런 문제들을 원인으로 지적했고 그에 대한 보완으로 98년 사회이사 제도가 생겨서 맨 처음에는 1인 이상 상장 회사에 요구를 하고 그다음엔 자산 2조 이상의 3인 이상 과반수 이상 또 2020년에는 감사위원회 1인 이상 분리 선출 이 기능도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또 다양성 이슈에서 여성 사회이사를 의무화하는 그런 제도 변화가 있었고요. 이에 대해서 그냥 총평을 하자면 경영에 대한 감시 측면에서 과거보다는 많이 나아졌다라는 평을 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누가 봐도 명백한 사익 추구 뭐 계열사의 건물을
그냥 개인이 굉장히 싸게 사게 할 기회를 준다든가 하는 그런 이슈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는데 그런 것은 이제 도저히 이사회 안건에 올라올 수 없고 법적 리스크가 있다 보니까 사회이사들이 어느 정도는 규율 기능을 한다라고 평가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기업 지배구 순위는 우리가 좀 아래로 보는 싱가포르는 아래 보기 힘들겠네요. 말레이시아나 홍콩이나 인디아 같은 국가보다도 못했고요. 최근까지도 우리가 9위였습니다. 근데 타일랜드가 9위로 내려가고 우리가 8위로 올라간 것이 최근의 평가고 이것들은 우리나라 코리아 디스카운트로 평가되는 한 예를 들어서 PBR이나 PER 같은 거로 비교를 하거든요. 그럼 한 3-40% 할인이 된다 하는 그 원인이라고 하고 특히 이사회 운영에 대해서 흔히 이제 거버넌스를 평가하는 한 4-5 분야가 있는데 그중에 이사회의 전문성과 독립성에 대한 평가, 운영에 대한 평가에 있어서 부정적인 결과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국내 기업의 이사회의 현황 문제를 좀 몇 가지 살펴봅니다. 하나는 독립성이고요. 우리나라 상장 유가증권 시장만 들여다보면 약 70%의 기업이 과반수 이하의 사회이사를 유지하고 있다. 소위 모범 기준에서는 과반수 이상을 유지하도록 하고 있고 과반수 이하가 되면 아무래도 경영진이 원하는 대로 모든 결론을 낼 수 있다 하는 것이 이제 약점으로 지적되고요. 특히 코스닥 기업들은 1인 사회이사도 굉장히 많습니다. 더욱 문제가 된 것은 숫자적으로도 독립성 확보가 안 될 뿐만 아니라 그 자격 요건은 외형적으로 충족이 되지만 실질적으로 독립적이지 않은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나라 법상 계열사 또는 그 회사의 5년 이상 퇴직 후 5년이 지나면은 이제 자격이 생기는데요. 그런 경우도 이제 있고 특히 로펌이나 또 이 컨설팅 회사나 등등의 서비스를 받으면서 동시에 그 로여들 등등이 또 사회서로 있는 경우도 많고 좀 간접적입니다만 지연이나 혈연이나 또는 학연 같은 것들로 연결된 사회사도 굉장히 많다는 지적이 있고요. 또 하나 많이 나오는 기사가 안건 찬성 비율이 99%가 넘는다. 그럼 뭐 이거 다 손드는 거 아니냐? 이에 대한 하나의 설명 반론은 사전 설명을 해야 하기 때문에 주요한 이슈는 다 안건에 이미 반영이 됐기 때문이다라고 하는데 이거는 굉장히 저는 한국적 관행이라고 생각하고요. 가장 이러한 제도의 문제가 이사회 본회의에서는 정작 중요한 논의를 하지 못한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러니까 이미 다 할 말을 했고 그것이 안건에 형식적으로나 반영이 됐고 그러면 이제 이사회 자체가 형식화하는 그런 문제가 생기는 것이죠. 또 하나는 사회이사가 안건에 반대하면 연임이 안 되더라 하는 KDI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저도 어떤 CEO 선임위원회 공기업에 참여를 해서 반대를 했어요. 그랬더니 회의가 끝나자마자 모처에서 전화가 오고 그래도 뭐 원래 3배수를 올리는 건데 그분이 4위였어요. 그분을 왜 4위로 했느냐 해서 그냥 점수가 그렇게 나왔다 하고 했더니 그 다음부터는 상당 기간 그 공기업 그 정부 부처하고는 일을 못하는 그런 경험도 있습니다. 어쨌거나 놀라운 것은 그 위원회 자체를 무산시켰고 다시 후보를 받아서 뽑는 일을 한다는 것이죠. 이런 식으로 사실은 이사회 제도를 무력화하는 것이 어찌 보면 우리나라의 어떤 조직 문화 또는 여러 가지 정치 문화라고 볼 수 있고요. 또 하나 논란이 되는 것은 사회이사를 굉장히 잘 대접하죠. 저도 사회이사하면서 좋은 대접을 많이 받아봤지만 소위 말하는 이제 사회이사를 포획한다, 캡처도 된다라고 하고 결국 이에 대한 표현은 책임에 비해서 과도한 보상과 대우를 받다 보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회이사를 하겠다는 그런 부탁도 많이 들어오고 또 하고 일단 하게 되면 경영진에게 굉장히 우호적인 태도를 갖게 된다는 것이고요. 제가 보는 가장 중요한 일은 이슈는 사회이사가 해야 될 규율 기능을 하지 않는다. 사실 좀 이따 설명드리겠지만 우리나라의 기업의 소유 구조는 이해상충 문제가 일어날 수밖에 없는 근본적 문제가 있습니다. 일감 몰아주기도 계열사별로 주주 구성이 다르고 특히 지배주주 가족이 갖고 있는 지분이 다름으로써 일어나는 이슈고요. 사업기획 편취 같은 것은 최근 들어서 공정위가 굉장히 따져보고 있는데 오노일가가 특정한 사업을
원래 회사가 해야 될 걸 한다는 그러한 이슈고요. 또 다 아시겠지만 합병 계열사 간 합병해서 합병 교환 주식 교환 비율 같은 것을 지배주주리가에게 유리하게 만드는 이슈들, 또 회사 분할해서 자기가 최소한의 자본으로 계열사 집단을 지배할 수 있도록 하는 것, 그것을 또 분할한 후에는 또 상장까지 해서 한 번 더 이해상충 문제가 생기는 이러한 이슈들, 또 지주회사 전환도 사실은 지배구조를 소유구조를 굉장히 투명하게 단순화하자는 정부의 노력인데, 안타깝게도 독립회사들이 지주회사한 사례가 훨씬 많습니다. 우리나라 지금 한 170개 가까운 지주회사가 있는데 그거의 한 70%는 하나의 멀쩡한 회사를 둘로 쪼개서 오너일가가 모회사, 지주회사의 지분으로 주식 교환을 하면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이해상충 문제들이 빈발해 왔던 것이죠. 또 뭐 본인 또는 친인척이 그냥 이름만 걸어놓고 월급을 받고, 또 여러 계열사의 CEO를 하면서 각 계열사마다 다 임금을 다 받고 하는 이런 문제, 또 배당 이슈, 현금은 지배주주 아니면 경영자가 가장 좋아하는 자산의 형태죠. 전용이 쉬우니까 여러 가지 형태로 하다못해 술이라도 먹을 수 있죠. 그런 것들을 주는 것을 싫어하는 이유도 있지만, 배당을 늘리게 되면 투자를 위한 어차피 자금 유상증자의 몫이 들어가고, 그러다 보면 지배주주 일가의 지분이 희석되는 이슈가 생기죠. 이런 것들은 굉장히 피하고 싶은 그런 것 이해관계가 엮여 있습니다. 또 여러 가지 뭐 경영진뿐만 아니라 이사 등이 즐기는 여러 가지 퍽들이 소위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사의 전문성.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개별 사회이사들은 다 어떤 특정한 직역에 있어서는 전문성이 있다고 평가됩니다. 평생 로열을 했거나 관료를 함으로써 여러 가지 일을 해오신 분들이죠. 하지만 그분들이 그 기업의 전략적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그런 경험이나 전문성은 부족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개별 이사의 전문성을 우리나라는 이제 주로 평가하고 있는데, 그 이사회의 전체의 전문성이 있는가, 기업 경영의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가, 이런 부분에서는 굉장히 떨어져 있다라는 것이고요. 또 이사회 자체가 사회이사를 하시면서 저는 또 여러 번 관찰한 건데, 기본적인 이사의 역할에 대해서 이해하시지 못한 분들 상당히 있습니다. 그것을 이제 우리는 기본적으로 선관 의무 또는 특히 이해상충 부분에 대한 인식 등인데, 어떤 분은 계열사 간 거래가 뭐가 문제냐, 시너지를 통해서 그게 우리나라가 발전해온 성장의 동력 아니냐, 그 말은 절대적으로 맞지만, 그 계열사 거래 상대방이 90% 오너일가가 지분을 갖고 있을 때 많은 연구들이 저도 한 연구지만 그 계열사의 수익성을 굉장히 높게, 다른 계열사보다 상장 계열사보다 높게 결과가 나오거든요. 그거는 전문 경영자들이 오너일가가 소유한 회사의 거래를 상당히 유리하게 해주는, 물론 그 모든 것을 형식적으로는 소위 공정가격, 시장가격으로 한다라는 것을 증빙하고 있고, 증빙이라기보단 보여주고 있는데, 사회이사가 그것을 파악할 역량이나 시간이나 노력을 할 수가 없죠. 우리 사회이사들이 참여하는 시간으로는 도저히 그 많은 것을 이해하기란 불가능합니다. 결국 가장 근본적으로 이사는 누구를 위해 일하는가라는 질문이 나올 수 있고요. 우리나라의 가장 상법상 바뀌어져야 될, 그리고 저희 학자들이 요구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우리나라는 지금 선관 의무의 대상을 기업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대륙법 전통의 결과이거든요. 그럼 어떤 문제가 일어나냐? 회사가 유가증권을 발행하면서 그것을 소위 특정 주주에게 싸게 팔아도 아무런 논란이 없죠. 소위 이제 우리나라의 가장 대기업인 전설적인 회사의 이제 승계가 일어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그 3호 전환사채 발행인데, 대법원에서 뭐라고 했냐면 당시 10분의 1 가격으로, 약 한 11분의 1 가격으로 발행을 하고, 그것을 계열사들이 인수를 포기하고, 그리고 특정 주주 승계할 분에게 이제 다 몰아준 일이 생겼는데, 대법원이 이건 10원도 안 되는 종이 쪽지를 그래도 10,000원이라도 받고 팔았으니 회사는 이익을 본 거래다. 전형적인 이제 대륙법의 회사 중심의 이사의 선관 의무를
보여준 사례고 아직도 안 바뀌었습니다. 이것은 아직도 법학자들이, 전 법학자가 아니라서 자세한 내용을 모르지만 경제학자로서는 그렇다면 다른 주주들, 예를 들어서 그 계열사들은 다 상장사고 그 주식을 그 싼 가격에 인수했더라면 그 다른 계열사들이 다 주주들이 이득을 볼 수 있는 기회를 놓쳤죠. 그 오히려 계열사들에게는 비난이 갔지만 그러한 행위를 한 본인들은 아무런 처벌을 받지 않았던 유명한 사례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이제 앞으로 계속 개선이 될 부분이다라고 보고요. 이사회 운영 대부분의 중요한 사회사가 해야 될 일들이 여러분들 혹시 이사회 가서 느껴보시겠지만 반대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냐? 그들은 수십 년 동안 그 일을 해왔고 그 일에 대해서 그냥 잠시 1시간 동안, 2시간 동안 또는 하루 동안 참여하는 사회이사들이 그 일을 정말 판단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는 것이죠. 특히 지배주주가 있는 회사에서는 이사의 기능은 굉장히 형식화, 사문화된다는 것이고요. 예를 들어서 이사 후보 추천위원회가 뭐 다 사회이사라 하더라도 그 롱리스트를 회사에서 마련해 주거든요. 저는 아직까지도 사회이사 후보 리스트를 본인들이 직접 만드는 경우를 보진 못했습니다. 혹시 있다면 저에게 알려주시길 바라고요. 이사 후보를 외부에서 추천받는 경우가 있죠. 그런 경우라도 결국은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아직 대다수의 기업은 부족하다. 감사위원회 저는 뭐 전문성은 없습니다만 아까 잠깐 말씀드린 대로 미국의 감사위원들에 비해서 훨씬 적은 시간을 갖고 감사 업무를 한다라는 것이죠. 위원들이. 또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나라는 주총에서 1인 이상을 분리 선임하도록 요구하고 있는데 기본적으로 1인만 그렇게 하고 기업들은 나머지 위원은 대부분 이사회에서 다시 선임하는 그런 경향을 가지고 있다. 그것은 어떤 걸 시사하냐? 굉장히 독립적으로 또는 주주들에 의해서 선임되는 그러한 감사위원은 나는 굉장히 싫다라는 굉장히 경영권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그런 것이 우리의 조직 문화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또 대기업 같은 경우 특히 기업 집단 소속의 이사회들은 내부거래위원회를 상당수 갖고 있습니다. 한 40-50%. 문제는 그러한 내부거래위원회가 소위 상법상 금지되어 있는 자기거래거든요. 내 경제적 이익이 걸린 내가 지분이 있는 다른 회사와 우리 회사의 거래를 승인하는 그런 관행이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유연하게 우리는 대응하고 있다. 서구 같으면 아시겠지만 대부분 자회사를 100% 자회사를 가져가죠. 왜? 상정 주주가 있는 자회사와의 거래에서 항상 이해상충 문제 때문에 소송이 일어나거든요. 그러한 소송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서 없애는데 우리는 그런 부분은 다 넘어갑니다. 예를 들면 공정거래위원회도 긴급성, 효율성, 또 보안성 이 세 가지 충족이 되면 증빙 뭐 이런 없이 회사에 소위 공정한 가격 거래라는 것만 보여주면 이러한 사실 자기 거래 성격의 계열사 일감 몰아주기 일성 거래일 수도 있고요. 를 용인하고 있는 게 우리의 현실이다라는 것이고요. 특히 기업 집단의 경우 지주회사 자회사 관계가 굉장히 모호합니다. 사실은 자회사를 100%로 갖고 있는 특히 이제 금융 집단이 그런데 그런 경우에 항상 제가 받는 질문 중에 하나가 자회사의 사회이사는 뭘 해야 되냐? 왜냐? 기본적으로 이사회가 해야 될 기능을 다 지주회사가 하도록 그게 지주회사의 역할이죠. 경영의사 결정을 하고 자원 배분을 하고 또 임원을 선임하고 평가 보상까지 다 해오거든요. 그럼 자기는 이제 사인만 하는 것인데 그래서 지배주주가 있거나 또는 기업 집단의 경우 100% 자회사인 경우는 특히 이사회의 역할이 굉장히 모호해지는 문제가 있습니다. 잠시 제가 다음 슬라이드는 사실은 제가 지배구조 전공이라서 이 부분이 굉장히 할 말이 많은데 그냥 한 페이지로만 정리를 했습니다. 우리는 이사회의 역할을 이해할 때 어떻게 하면 이사회가 잘할 수 있을까를 이해할 때 전체 지배구조라는 틀 안에서 한번 보면 좋겠다. 그래서 내부 기업 지배구조와 외부 기업 지배구조를 제가 쭉 나열을 하고 있고요. 그 중에서 이제 중요한 세 꼭지를 제가 노란 표시로 해놨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소유 구조가 전 지배 구조보다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지배주주가 존재하는 경영이 한국적 상황에서는 더 좋은
그러니까 세컨 베스트다. 최선은 아니지만 라고 얘기하거든요. 특히 소유 구조가 집중되어 있냐 분산되어 있냐에 따라서 이제 경쟁력이 달라지는데, 문제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지배주주는 있지만 그들이 지분이 굉장히 작거든요. 그게 이제 핵심 이슈죠. 그걸 우리가 이제 오너십과 그리고 컨트롤, 이 두 가지 간의 차이, 디스패러티가 굉장히 큰 이슈가 우리나라의 핵심 이슈 이고, 그것이 이제 이해상충의 근본적 문제인데,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이 사회가 역할이 굉장히 어려운 그런 부분이 있고요. 아까 모니터 말씀드렸는데, 그러한 이 사회를 그러면 누가 규율하는가? 직접적 규율은 아니지만 서구에서는 소위 이제 지배 구조가 잘 발달되어 있는 기본적으로 사법제도가 궁극적으로 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사법제도에 대해서는 좀 이따 나중에 또 보완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회는 여러 지배 구조들 장치들과 이제 보완적 또는 경쟁적 관계에 이제 있거든요. 또는 대체적 관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기업인들이 하나 주장한 것은 굉장히 감독 기관도 있고 뭐 법도 있고 이런데 굳이 사회이사까지 들어와서 감시를 할 필요가 있냐, 굉장히 쓸모없는 존재라는 형식적인 그런 운영의 배경이 되고 있고요. 그런 가운데서 이제 기업 지배 구조 중에 제가 이해하는 것은 가장 중요한 장치가 그래도 이 사회다. 특히 우리나라는 소유 집중으로 인해서 외부 규율이 어렵습니다. 예를 들면 경영권 마켓 포 컨트롤이 없죠. 무능한 경영을 할 때 누군가 적대적인 인수합병이 일어나야 되는데 그런 것이 없다는 점에서는 내부 감시 장치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또 하나 이 사회를 이해할 때 중요한 것이 아까 소유 구조의 이제 연장입니다. 우리나라는 가족 경영이 95%, 이거는 이제 OECD 통계고요. 사실은 99%죠. 그나마 5%가 빠진 게 아마도 그 OECD에서 파악을 할 때 뭐 스펙 같은 회사들 또는 부동산 리츠 같은 것들이 상장된 경우까지 그냥 다 포함해서 세지 않아서 생각합니다. 어쨌거나 같은 기준으로 볼 때 영국은 불과 10%밖에 지배주주 경영이 없고요. 미국이 30%, 유럽은 우리와 비슷한 70%. 저는 우리나라가 대륙법 전통도 갖고 있지만 여러 가지 조직 문화 등에 있어서, 그리고 사회적 자본주의, 이해관계자 자본주의가 굉장히 강한 특성에 있어서는 유럽이 굉장히 우리하고 비견할 만하고 배울 점도, 어떻게 보면 거기서부터 무엇을 잘못하고 있길래 유럽이 망해가고 있나를 배울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아시아 국가 중에서도 우리가 높습니다. 홍콩이 가장 높은데 75%밖에 안 되고 있죠. 그래서 어찌 보면 정말 유니크한, 굉장히 독특한 국가가 우리라고 생각합니다. 저렇게까지 오너 경영이 있을 수밖에 없는데, 그래서 저도 또 한 번 논문을 썼습니다. 왜 그러냐? 우선 남을 믿지 못합니다. 신뢰가 굉장히 부족한 스타일. 그런 사회. 또 하나는 합리성, 즉 어떤 능력주의보다는 연고주의가 굉장히 우선하다. 왜 그렇게 능력이 사실을 내 회사를 키우는데 중요한, 전문 경영자의 능력이 중요하고 내 능력, 내 아들의 능력도 중요한데 연고가 중요한가? 그 연고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다양한 혜택들이 이제 있는 것이고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경제 성장하면서 정부가 많은 사업 기회를 회사에 배분을 했죠. 거기에, 이거는 뭐 그냥 비사에 가까운 얘기입니다만, 거기에 로비를 해서 사업권을 따오는 그런 것들이 오늘날 우리나라의 재벌 기업으로 컸고, 거기에서는 믿을 수 있는 사람을 갖고 비자금을 사용해서 일을 할 수밖에 없는 게 중요한, 그 비자금의 존재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사업의 일부였다라고 하는 그런 것들이 이제 자리 잡은 부분이 있다. 또 뭐 유교 등등의 기원을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또 하나 더 중요하게 보는 것은 이것은 바로 이제 하버드의 로 교수가 왜 유럽에는 지배주주 가족 경영이 지배적인가라는 설명한 건데, 유럽은 사회주의 전통에 강해서 노조가 굉장히 강하죠. 그러면 노조가 강한 회사의 소유가 분산된 경우에 노조를 이길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러면 이제 판판이 소위 말하는 굉장히 강한 노조 이해관계자 경영이 된다는 그러한 이유로 인해서 지배주주가 존재할 수밖에 없는 것이 하나의 차선의 선택이었다라고 하고요. 저희도 마찬가지죠. 우린 노조도 강할 뿐만 아니라 정부도 굉장히 강한 존재 중에 하나이고, 최근에 일어났던 사례 같은 경우는 경영자가 교체될 때마다 청와대에는 수백 통의 투서가 들어온다고 합니다. 정말 그 내부자 말을 따르면 창피해서 볼 수 없을 정도로 서로 흩뜯고 비난하는
그런 일이 일어나죠. 왜? 오너가 없기 때문에. 사실 기업의 경쟁력의 중요한 부분은 하이라키거든요. 주주가 가장 위에 있고, 근데 그 주주가 분산되어 있으면 그 하이라키가 무너지는 것이죠. 대표적으로 우리나라에 지배주주가 없는 회사들에선 결국 그 하이라키가 끊임없이 무너지고 누군가 힘센 권력과 연결된 사람이 CEO로 오는 일들이 빈발하는 이런 때는 지배주주가 있는 것이 낫다 차라리 하는 것이고요. 또 대륙법 체제 아까 잠깐 설명드렸습니다만 엄벌을 안 하죠. 징벌적 벌금 제도 같은 것은 전형적인 이제 영미법의 발전이고 영미법 하에서는 새로운 유형의 모든 경영자 크라임에 대해서 범죄에 대해서 법전에 없어도 자기가 판사가 사례를 만들어서 처벌을 해왔거든요. 그게 이제 자본시장을 또 발전시키게 된 배경이 되었고요. 근데 우리는 그렇지 않다. 돈이 있으면 무전 유죄가 된다는 것이고요. 또 경영권 시장이 미발달한 것도 경영을 계속 무능하더라도 가족 경영을 유지할 수 있는 배경이 됐다는 거고요. 문제는 아까 말씀드린 순환 출자, 피라미드식 출자 등으로 인해서 특히 지배주주 일가가 여러 계열사의 지분을 갖고 있는데 그 지분이 다 다르다는 게 문제입니다. 만약 그 지분이 다 같다라면 소위 일가몰아주기가 성립이 안 되거든요. 그걸 통한 사익 추구가 그것이 다르기 때문에 근본적인 이해상충이고요. 기업 집단 규모가 클수록 모회사 산하에 여러 자회사들이 상장을 하는 소위 복수 상장의 비율이 전 세계적으로 가장 높은 국가가 우리나라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최근에 우리도 논의가 좀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문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거의 계열사 내부의 거래는 자기 거래 성격을 갖는다. 오너 일가의 경제적 이익이 걸려 있는 그런 것들이 때로는 총수 2세에 대한 승계 자금 마련용으로 또 불가피하게 인용이 된다라고 하고 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계열사에 대한 오너 일가 지분이 높을수록 영업이익률이 높습니다. 이것은 하나의 간접적 증거죠. 하지만 이걸 갖고 민사소송을 소액주주들이 주주소송을 해도 행동주의 펀드가 소송을 해도 입증 책임이 원고에게 있습니다. 우리나라. 그러면 회사 내부의 정보에 접근을 해야 되는데 우리의 판사들은 그 정보 접근을 소위 디스커버리라는 한 것을 하질 않죠. 정보 공개 요구를 하지 않습니다. 왜? 회사의 관점에서 더 이 모든 이해관계를 판단을 하지 주주 관점에서 어느 것이 유리한 좋은 제도인가를 판단하지 않은 것이 우리 대륙법의 특징이고 우리 판사들의 그동안의 관행이었던 것이죠. 공정거래위원회가 많은 자기적 거래 성격의 거래들을 예외시켜주고 있는 건 말씀 이미 드렸고요. 일정 규모 이상 거래에 대해서는 뭐 100억 이상 자기 자본의 얼마 이상에 대해서는 이사회의 통과를 요구하고 있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회이사가 그것을 따져볼 능력이나 정보, 의지가 되지 않는 것을 보입니다. 또 배당 싫어하는 것 아까 말씀드린 것, 이 수치를 비교해 보면 너무 충격적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에는 배당과 자사주 매입을 다 합쳐도 주주 환원율이 29%밖에 안 됩니다. 즉 벌어들인 이익의 29% 정도를 환원하는데 미국 기업은 91%까지 환원한 것으로 제가 이것이 이제 증권사에서 나온 자라 100% 믿지는 않습니다만 상당히 비슷한 수치로 보입니다. 결국 미국의 기업들은 지난 30년간 금리가 3.5%일 때 배당 수익률, 시가 배당 수익률이 3.5%였습니다. 다시 말해서 미국의 주식을 갖고 있으면 은행에 넣어서 벌어들인 이자 정도는 기본적으로 배당으로 받는 것이죠. 반면에 우리는 지난 30년간 평균 금리가 8.7%거든요. 한때는 10%가 넘는 시대도 있었죠. 근데 우리의 배당, 시가 배당 수익률은 1.4%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 누가 배당 투자를 하겠습니까? 누군가 배당 펀드, 배당 투자한다 그러면 경멸을 듣던 시절도 있었습니다. 야, 누가 1, 2% 벌자고 투자 주식을 사냐? 2, 30%는 벌어야지. 그러다 보니까 단기 투자를 하고 캐피탈 게인, 주가 차익만 노리는 그런 자본시장이 굉장히 쉘로해지는 너무도 얄팍해진 불안전한 그런 시장이 된다는 하나의 또 문제점을 일으킵니다. 이제 뒷부분으로 정리를 하면요.
이사회가 역할을 하고 싶은데 잘 하지 못한다는 게 제 주장입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여러 상황이 있는 것인데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배구조적으로 우리나라는 가족경영을 하기 때문에 지배주주가 모든 의사결정을 거의 모든 결정을 하고, 하나 더 중요한 것은 지배주주가 경영자 감시자 역할을 합니다. 사실은 훌륭한 감시자예요. 왜? 자기 돈이 걸려 있기 때문에 많지는 않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런 역할을 하는 거죠. 오히려 저는 사회이사가 경영자, 전문 경영자들 감시할 유인보다 지배주주가 감시하는 게 훨씬 효율적이고 잘할 수 있죠. 정보도 많고 경제적 유인도 있으니까요. 그것의 핵심은 바로 하이라키죠. 권한에서 나오는, 권위에서 나오는 그 명령권이 소위 경영권이 모든 내부의 효율성을 높이는 그런 긍정적 측면이 있고요. 소위 이제 오너와 전문 경영자 간의, 회사 간의 장기적 계약을 통해서 정보 비대칭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는 커다란 장점이 있다 하는 것이 이제 가족 경영의 장점이고요. 전문가 경영은 아쉽게도 외부 주주가 이제 감시를 해야 되는데 한계가 있고, 또 이사회가 감시를 해야 되는데 아무래도 한계가 있고, 지배구조 측면에서는 경영권이 취약하다는 것이 결정적 약점이고요. 기본적으로 주주도 단기 주주고 사회이사도 한 3년에서 6년 하다 보니까 단기 계약을 하는 형태죠. 정보 비대칭 문제가 너무 큽니다. 도저히 규율을 할 수 있는 전문성을, 정보를 갖고 있지 않은 것이죠. 주요한 대리 문제, 지배주주가 있을 때는 지배주주의 사익 추구가 가장 중요한 문제. 아까 쭉 설명을 드렸고, 저는 사회이사 하면서 이 부분을 그냥 집중적으로 들여다보고 따졌습니다. 이것이 관련된 사안들이 있으면 끊임없이 그랬더니 담임만 시키고 더 이상 연임 안 해주더라고요. 어쨌거나 지금 여기 X 표시되어 있는 것 규율의 정도를 제가 표시해 봤는데요. 거의 아무것도 규율이 안 됩니다. 아무리 제가 혼자 떠들어봤자 될 수 없다는 것이 이제 현실이지요. 전문 경영자 경영은 사익 추구 형태가 약간 다르죠. 어떻게 하면 연임을 좀 해보나. 참 안타깝습니다. 그 보상을 좀 더 받아볼 수 있을까? 그래서 저는 X까지는 아니고 옆으로 이렇게 찍찍해 놓은 것은 약간은 규율을 한다. 사회사들이 어느 정도 하는 정도고, 뭐 우리나라는 제트기까지 사진 않지만 다양한 또 사적 이익이 여러 형태로 있지요. 그것은 잘 사회사들이 같이 이제 편승해서 하는 것이 또 최근에 논란이 되기도 했죠. 배당률은 좀 높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배당에 대한 규율은 일어난다. 사회사의 역할을 그래서 정리를 하자면 가족경영에서는 매우 제한적이고 작은 권한밖에 없고 작은 책임만 지고 있는 것이 현실이고, 95% 사실은 99% 우리나라 상장 기업의 가족 경영인데 결국은 일을 할 수가 없는 것이 현실이다라는 것이고요. 전문 경영자의 경우는 그나마 약간 제한적이지만 약간의 권한을 갖고, 하지만 책임을 지지 않는 것이 같은 동일한 문제점으로 나타납니다. 이것은 법 체계와 조금 전에 이제 가족 경영이라는 특성을 갖고 이제 이사회가 갖는 한계를 설명을 드렸고, 이거는 이제 대륙법 체계 또 영미법 체계에 따른 비교를 잠깐 해봤습니다. 우리나라는 정확히 대륙법 체제 하에서 가족 경영 체제로 있는 것인데, 이게 저는 최악의 사회이사에게는 규율 환경이다라고 설명합니다. 예를 들면 유럽에서는 그럼 가족 경영을 하는데, 대륙법 체계의 가족 경영이죠. 어떻게 규율을 하는가? 그래서 상당수의 한 14나라가 이중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우리가 가장 많이 인용하는 게 독일의 경우이죠. 감독이사회는 완전히 사회이사와 근로자 2,000명 이상인가는 현재도 아마 근로자 대표를 과반수나 넣도록 하죠. 저 감독이사회는 경영 의사 결정은 안 합니다. 경영자가 무슨 짓을 사익을 추구하나, 그리고 모든 법 준수를 하나, 이런 일만 따져보는 것이죠. 굉장히 독립성이 있는 존재죠. 전문성은 모르겠지만 굉장히 독립성을 확보한 그런 체제로 하고 있고요. 우리는 사실은 원래 감사제도는 일본식의 내부 감사제도를 갖고 왔는데,
일본에서는 그나마 전문 경영자이기 때문에 소위 이제 2차 세계대전 이후 가족 경영이 사라졌죠. 그래서 이사회나 감사 또는 감사위원회가 어느 정도는 작동할 수 있는 환경이라고 보고요. 미국은 뭐 전 세계 최고의 규율 환경이죠. 내부 통제도 세고, 미국의 사회이사들에게 물어보면 당신은 왜 누굴 위해서 일하니까에 저 경영자를 잡으려고 일한다, 뭐 이렇게까지 얘기합니다. 물론 전략적 의사결정도 굉장히 중요한 거지만 소위 이사의 성과음에 있어서 주주가 항상 머릿속에 있는, 물론 미국도 주마다 법에서 이사의 주주에 대한 충실 의무를 명시한 데도 있고 안 한 데도 있지만, 실제 법의 운영에 있어서는 그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게 이사를 감시하게 되는 외부적인 규율로 작동을 합니다. 한국은 지배주주인 존재로 인해서 또 대륙법 체제로 인해서 내부 통제도 한계가 있고 동시에 외부 통제도 한계가 있는, 외부 규율도 안 되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요거는 그러면 도대체 우리는 정말 주주 뜻과는 다르게 경영을 하고 있나? 그것을 살펴볼 수 있는 방법을 하다가 저와 제 동료들이 지금 연구 중인 것이고 학회에서 발표만 돼 있는 논문인데요. 국내외 연기금의 주총 안건 반대율에 관한 연구입니다. 그래서 어떤 안건에 반대를 하나, 회사의 뜻과 경영진의 뜻과 뭐가 다른가를 봤더니 그걸 또 이제 국내 연기금과 해외 연기금으로 나눠봤습니다. 재무제표에 대한 반대는 대부분이 이제 배당에 대한 반대이고요. 정관 변경 뭐 일부 있고요. 사내이사, 사외이사, 기타 상무이사에 대해서 해외 연기금은 엄청난 반대를 합니다. 상대적으로 국내 연기금은 약간 덜 반대하는 정도고요. 반면에 국내 연기금은 보수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합니다. 제 생각에는 아마도 우리나라 CEO의 보수가 그렇게 절대적으로 높지는 않아서 해외 연기금의 관점에서 볼 때는 보수가 이슈가 아니라 결국 사람의 문제다, 독립성의 문제가 있다고 판단된 것에 굉장한 반대를 많이 하고 있는 그런 차이를 보고 있고요. 중요한 부분 하나는 안건 반대율이 높을수록 주총 이후 주가 수익률이 안 좋습니다. 결국 주주 중심의 경영을 하지 못한다면 그 경영 또는 이사회는 좋은 평가를 받지 못한다라는 연구입니다. 개선의 방향, 오늘의 마지막 부분이고요. 여기서는 제가 거의 규범적인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이 중에 다수가 불가능할 것으로 생각을 하고요. 그래도 이렇게 가야 된다, 이런 것들을 다 미국은 하고 있다. 우리는 하지만 너무 저항이 셉니다. 많은 그동안에 지배구조 관련 제도와 법을 만드는 그런 공청회나 이런 데 다녀봤지만 기업 측의 의견을 들어보면 다른 두 세상을 살고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의견이 다르거든요. 어쨌거나 그래서 제가 크게 세 가지 관점에서 기업이 해야 될 일, 그다음에 주식시장이 해야 될 일, 그리고 정부가 해야 될 일, 제도적 차원, 이 세 가지로 설명을 하고 있고요. 저는 경영진이 아닌 이사회가 주도하는 지배구조 개선 안을 만들고 추진할 필요가 있다. 이런 프로젝트를 할 필요가 있다. 한번 해보자는 것이고요. 그동안에 많은 지배구조 개선이 있었죠. 예를 들면 지배구조원에서 평가하는 한 90 몇 개에 달하는 지배구조 항목들이 있거든요. 그것에 대해서 소위 체크 더 박스, 맞춰가는 그러한 형식적인 일은 우리나라 기업들이 상당히 잘합니다. 근데 그 실제 정말 그것이 실질적인 지배구조 개선에 도움이 됐나? 아까 말씀드렸던 그 한 7, 8가지의 핵심 이해상충 이슈에 대해서는 아무런 변화가 없는 것이고, 외국 자본가들의 관점에서 볼 때는 그런 것들이 제일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원인이 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저는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데, 많은 경영자분들이 또 심지어는 이사회에서도 법을 지키면 됐지 법 이상의 것을 굳이 해야 되냐 하는 말씀들을 많이 하시는데, 기업 지배구조는 법규 준수 이상의 수준을 따라가는 것이 맞다 라고 하는 것이고요.
최근 들어서 하나 가장 중요한 이슈가, 그리고 우리 사회에서 가족 경영의 틀, 그리고 이러한 전체 기업 경영의 틀이 바뀔 중요한 이슈 하나는 바로 이제 경영권 승계라고 생각합니다. 이미 문제점들이 있기도 하고 제기가 되기도 한 것인데, 그동안 우리나라 사회가 또 정치 또는 권력 등이 또는 언론 등이 이 가족 경영, 기업의 지배 구조를 수용해 왔던 가장 큰 이유는 경제 성장에 도움이 됐기 때문이다. 그겁니다. 제가 보기에는. 만약 우리나라의 기업들이 더 이상 경제에 도움이 안 된다, 이 사회에 도움이 안 되고 지지부진하다, 그렇게 되면 굉장한 이 가치관의 변화가 있을 거라고 생각되지만, 시간은 걸리겠지만 그런 것이 하나의 중요한 동인이 앞으로 될 것이다라고 보고요. 그래서 이 사회는 정과이나 내규 개정 등을 통해서 자발적인 지배구조 개선 안을 물론 회사별로 다 이슈가 다를 것으로 봅니다. 그리고 그러한 것들을 기업 지배구조 보고서, 이것을 별도로 발간하지 않는다면 결산 보고서 등에 일종의 보고하고 주총에서 또 설명하고 또 토의할 필요가 있다. 그것이 하나의 큰 틀이고요. 저는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해야 될 게 이 내부거래위원회라고 봅니다. 우리나라 지배구조의 가장 큰 이슈는 자기거래거든요. 지배주주가 자기 이익이 걸린 일을 수없이 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뭐 계열사 간 합병, 분할, 경영자 보상, 자사주를 산 후 소가하지 않고 우호적인 기업에게 다시 파는 거, 뭐 온갖 이런 일들, 또는 아까 지주사 전환 시에 자사주 마법 같은 거, 그런 것들은 이제 손을 보기 시작했죠, 정부가. 그런 것들에 대한 굉장히 엄격한 심의가 논의가 필요하고, 그런 것들에 대한 이 사회의 의견을 이 지배구조 보고서 같은데 충분히 설명할 필요가 있다라고 보고요. 특히 이 사회는 그러한 자기거래적 지배주주 가족이 관여된 그러한 거래에 있어서 공정한 절차에 의해서 그것을 논의하였는지, 그리고 최종적인 거래 조건이 공정한가, 이 두 가지 조건이 이제 미국에서 민사 소송이 걸리면 가장 따지는 그 핵심 이슈죠. 우리는 이 이슈로 민사 소송을 한 사례를 거의 볼 수가 없고 지극히 예외적인 경우고, 왜 그렇게 우리는 안 하느냐? 민사 소송 가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입증 책임이 원고에게 있습니다. 이길 수가 없기 때문에 이제 소위 주주 대표 소송이 거의 사문화됐죠. 또 그런 상황입니다. 사실 우리나라 상법에서도 이러한 제도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계열사 간 합병, 사업 분할 등을 할 때 지배주주가 참여해서 승인을 하거든요. 당연히 계열사도 참여하죠. 근데 우리나라 상법 368조 3항에서는 특별한 이해관계자, 그 안건에 관해서 경제적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라는 조항이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 가지 하위법으로 이것을 무력화하고 있을 뿐이죠. 그래서 최근 제안되는 것 중에 하나가 이러한 계열사 간 합병, 물론 자기거래적 성격이 일감 몰아주기나 많이 있지만 그것을 일일이 다 주총을 소집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계열사 간 합병, 사업 분할은 굉장히 중요하고 주총 안건으로 올라가는 사안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소위 말하는 MOM, Majority of Minority라고 하는, 미국에서는 이미 하고 있는 제도죠. 소수 주주들만이 참여해서 과반수 찬성을 하는 그러한 제도를 만약 어떤 우리나라의 기업이 도입한다면 그것은 정말 혁명적인 사건이 될 것이다라고 봅니다. 쉽지는 않습니다. 다음에 이 부분은 이제 아까 말씀드린 디스패러티, 오너 일가가 여러 계열사의 지분을 갖고 있는데, 사실 경영권 유지를 위해서 필수적인 그런 지분도 있습니다. 그건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하지만 경영권 유지가 아닌 자기 수익을 위해서 유지하고 있는 비상장 계열사들도 꽤 있거든요. 그런 지분을 가능한 팔아서 경영권 유지의 핵심인 지주회사 또는 핵심 모회사로 지분을 좀 몰아주면 좋겠다라는 그런 제안을 이 사회가 계속 끊임없이 하면 어떨까 하는, 굉장히 이것도 또 너무 혁명적이라서, 오늘 여기 기자분 안 계시죠? 저는
미국에서 이 지배구조를 하고 주주 자본주의를 하면서 지극히 자본주의적이고 보수주의자라고 하는데 한국에 오니까 제가 진보주의자로 낙인시켜 있습니다. 아까 이해관계자 활동을 하면 사회주의 진보주의자로 평가되는데 그것은 주주를 제외한 것이고 저는 지극히 주주 중심입니다. ESG 경영에 대해서도 제가 창립 50주년 3일 회계법인 세미나 때 발표도 했습니다. ESG 나중에 또 논의할 기회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기업 이사는 결정의 의사결정에서 주주를 모두 공정하게 공평하게 대할 신의 성실 의무가 있음을 인식하고 실행할 필요가 있다. 이거의 가장 대표적인 판결이 하나 나왔죠. 일론 머스크가 자기 테슬라의 스탁 옵션을 이사회에서 결정하고 그 가치가 무려 56조 한 65조 70조 되겠네요. 우리 돈으로 되는 그런 것을 받도록 돼 있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렸던 완전 공정성 규칙에 어긋난다 해서 결국은 그 판사가 이것을 취소하도록 했습니다. 아직 최종 대법원 연방법원까지 갈지 어떨지 모르겠지만 그 이사회가 앨런 머스크의 친구이거나 오랜 비즈니스 관계로 구성돼 있다가 이 자격 요건에서 이것을 객관적으로 독립적으로 의결할 위치가 아니었다. 이사회가 그것으로 이제 판사가 반대를 했고요. 만약 이런 건이 있다. 내가 나에게 스탁 옵션을 주고 싶다. 이러려면 반드시 외부의 특별위원회 또는 아까 말씀드린 소수주주만 참여한 주총에서 승인을 해야지만 소위 소송에서 입증 책임의 의무가 없습니다. 그건 훨씬 소송을 이길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것이죠. 저런 기능이 작동을 해야 사실상 우리나라의 경영 지배구조도 훨씬 좋아질 것으로 봅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이사회의 산업 전문성 또는 경영 전문성 가능하다면 참 어려운 일이시겠지만 저희 같은 교수들이 사회이사하는 건 너무 죄송합니다만 최소한 50% 이상은 적어도 경영을 해봤던 분 산업 전문가. 저는 파이낸스를 했기 때문에 금융기관 사회이사를 할 땐 그래도 할 말이 있더라고요. 위험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자산 배분은 어떻게 하고 뭐 그렇지만 제조업 회사에 해봤을 때는 도저히 할 말이 없더라고요. 왜? 한 3, 40년 일하신 분들하고 제가 무슨 어디 공장을 1조짜리를 세운다는데 그거 어떻게 제가 판단을 하겠습니까? 그래서 분명히 그 업에 대한 전문가 적어도 투자를 해보고 실패를 해보고 한 경험이 사회이사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다. 그런 것 비율을 점차 늘려갈 필요가 있다는 것이고요. 집중투표제는 뭐 2명 이상 사회이사 할 때 각각의 후보에 대해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그런 제도인데 수없이 논의됐지만 잘 안 되고 있고요. 상법에서 이미 도입하도록 법을 정해놨습니다. 놀라운 것은 저도 깜짝 놀랐는데요. 상법 예를 들어서 기업집단 소속 309개 상장사 중에 단 12개 대부분이 포스코 이런 소위 소유 구조가 분산된 회사의 경우만 도입했습니다. 이게 왜 깜짝 놀랄 결과냐? 사실 시뮬레이션을 해봤습니다. 저희가 그 제도 도입할 때 주주 구성상 계열사 지분이 지금 50%가 넘거든요. 이미 주총에서 우리가 좋아하는 사회이사를 선임하기란 거의 불가능합니다. 뭐 확률적으로 굉장히 낮아요. 엄청난 난관을 넘어야 되고 거기 예를 들면 연기금이나 해외 투자자들의 절대적인 지지를 다 받아야지만 가능한 것이 이제 이 주주 제안에 의한 사회이사 선임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의 모든 우리나라의 기업들이 집중투표제를 정관 개정을 통해서 도입을 거부할 수 있거든요.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공부가 아직 미약하구나. 우리나라의 기업인들이 얼마나 경영권에 민감한가. 그 단 한 명의 사회이사도 뭐 7, 8명 이사회구 중에 단 한 명의 사회이사도 내 뜻이 아닌 사람을 선임하는 것은 난 죽어도 못하겠다가 이 스토리에 있는 것이죠. 충분히 할 만한데 한번 폼 잡기 위해서라도 안 하는 겁니다. 이사회의장과 대표이사 분리 얼마나 효과가 있을까 하지만 전 또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사회의장이 만약 경영인이면 이 회의를 빨리빨리 진행합니다.
그리고 말하기도 좀 불편해요. 그렇게 빨리 진행하고 점심 먹으러 가시죠 뭐 이러는데 그래도 사회이사가 의장을 하시면 사회이사 의견을 좀 들어보려고 할 거라는 것이죠. 그래서 현재 굉장히 적은 수만 분리하고 있는데 장단점이 있죠. 분명히 장단점이 있지만 우리 같은 경우는 도입하는 것이 좋다는 생각이고요. 감사위원회 제가 뭐 전문성이 없는 위원회라서 부분이라서 현재 1인 분리선임하는데 가능한 위원회 소속은 다 분리선임하는 것 어림도 없는 얘기입니다. 이거 생각하면 하지만 사회이사로서 한번 얘기해 볼 수 있다라는 것이고요. 이 부분은 분명히 연구 결과에서도 장단점이 있습니다. 사회이사 보상을 지금은 다 고정급이거든요. 근데 다 아시겠지만 고정급은 노력할 요인이 없죠. 그야말로 선의에 의해서 직업적 양심에 의해서만 하는데 그래도 왜 앨런 머스크가 저렇게 스탁 옵션을 받고 하겠습니까? 그래서 소위 매도 제한 주식으로 일부 부여하는 것도 주주처럼 만들자는 것이죠. 대리인을 주인처럼 만드는 방법은 주인의 경제적 이익을 부여하는 것이거든요. 다음에 일정 지분 이상의 외부 주주에게 사회이사 후보 추천 권고하는 것. 일부 기업들은 이미 하고 있죠. 우리나라에서는 우리금융민영화 과정에서 주요 주주 4%에서 한 8% 가진 주주들에게 이사 후보 추천권을 아예 명문화했습니다. 주주계약으로. 이러한 제도가 뭐 하늘에 떨어진 것은 아니고요. 이미 북유럽 국가 다수는 소위 주주위원회를 구성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 정신은 뭐냐? 이사회를 못 믿겠다는 겁니다. 이사회가 이사 후보 추천하랬더니 이상한 짓을 하니까 그래? 그러면 우리가 직접 추천할게 해서 이사회를 오버라이드하고 주총의 주주 제한식으로 이사 후보를 추천하고 있는 제도를 어느 정도 고민할 필요가 있다. 사회이사 단임제 이것도 논란이 많이 있지만 저는 우리나라의 경우 필요하다고 봅니다. 독립성 확보를 위해서. 대부분 연임하는 경우에 굉장히 반대하기 힘들죠. 왜냐 연임을 할 때는 경영진이 판단하거든요. 저는 그나마 우리나라 사회이사를 뽑는 절차가 가장 독립적 중에 하나가 이제 포스코이고 여기 포스코에서 나오신 분도 계시는데 라고 생각해요. 왜? 외부 인사로 이사 후보를 이제 리스트를 만들고 그 다음에 이사회에서 최종 리스트를 만듭니다. 하지만 그분들이 이사가 되고 3년 뒤에 연임할 때는 경영진이 결정하거든요. 그럼 이사들은 알고 있죠. 내가 3년 뒤에 연임하기 위해서는 경영진들이 기분 나빠서 안 만든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럼 굉장히 말이 부드러워질 수밖에 없죠. 그래서 차라리 한 4년, 5년 단임제 어차피 연임 다 한다면 5년씩 하는 거라면 5년 단임제를 하는 것도 사회이사의 독립성을 높이는 방법입니다. 사회이사 교육 강화 뭐 이런 자리 또는 해외에서는 소위 거래소가 이런 일을 중심으로 합니다. 근데 우리는 상대적으로 안 돼 있는 것이고요. 제도적으로는 저는 아까 말씀드린 사회이사의 법적 책임 강화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특히 충실 의무 위반에 대해서 법적 책임을 묻게 되면 저는 많은 변화가 있으라고 봅니다. 아까 그 사태도 결국 회사에 대해서만 충실하다 보니까 이사들이 가만히 있었던 것이거든요. 책임도 안 지고 앞으로 이게 도입되면 사실은 굉장히 혁명적인 이것도 또 기업은 절대로 이것을 받아들이기 힘드실 거예요. 그렇게 되면 정말 모든 일감과 몰아주기 거래를 용인한 사회이사도 미국처럼 책임을 지시게 될 상황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를 통해서 이제 사문화된 주주소송, 대표소송을 활성화할 필요가 있고 그거의 핵심은 사실은 바로 이 디스커버리 제도 정보 공개와 입증 책임 전환인데 아직도 우리의 판사들은 그러한 영미법적인 관행을 익숙해하지 않고 있습니다. 거래소 역할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보기에는 뭐 그동안 배당 안 한 거, 자사주 활용해서 경영권 방어한 거, 뭐 회사 분할 후에 또 이중 상장한 이런 모든 것들을 그냥 방관하고 있었거든요. 서구의 주식시장에서도 과연 저럴까? 물론 거래소의 고객이 기업이기 때문에 그리고 상장 회사 수가 중요한 수입의 원이기 때문에 이해가 됩니다만 그래도 투자자 보호가 훨씬 중요한 이슈죠. 아까 말씀드렸던 이사 교육을
동남아 대부분의 거래소들이 의무화했거나 또는 아예 자체 제공을 하는 거래소가 우리의 경쟁자들입니다. 또 외부 평가기관 이사의 평가 항목,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각 이사가 독립적인가 또는 그들이 전문성이 있는가만 평가하지 이사회 전체에 경영 전문성이 있는가라는 평가 항목 등은 없거든요. 그런 것들을 좀 도입할 필요가 있다. 또는 이사회 평가에 있어서 기업의 대리 문제 수준을 지표화해서 반영할 방법이 있다. 예를 들면 계열사의 지배주주 가족 지분이 차이가 많이 날수록 대리 문제가 큰 것이거든요. 그런 것들을 지표하고 뭐 하는 방법이 있을 것이다. 예. 당연히 지배구조 핵심, 이게 이제 최근에 밸류업에서 나온 것이죠. 준수하는 경우에는 다양한 정부의 지원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네, 이상으로 발표를 마쳤고요. 제가